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모니터랩이 소개하는 SSE 플랫폼 기반 제로 트러스트 보안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유지영입니다. 오늘 웨비나를 위해 모니터랩의 윤승원 전무님, 김대현 전임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전무님부터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니터랩 전략기획실의 윤승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IT 분야에 90년대부터 이제 일을 시작해 왔고요. 주로 통신사의 사업 개발이나 서비스 기획을 담당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산업들의 이제 좀 산 증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모니터랩에서 SSA 플랫폼 기반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기획하고 시장에 알리는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전무님은 20년, 25년 이상 보안 업무를 해오셨는데요. 그야말로 이 분야의 베테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무님의 프로필을 보면요. 모니터랩이 국내 유일의 SSE 플랫폼 기반 보안 벤더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예, 국내 유일의 SSE 플랫폼 기반 보안 벤더가 맞나요? 네네. 모니터랩은 2016년서부터 아이온 클라우드라는 SSE 플랫폼, SASE 플랫폼 기반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예, 그때부터 계속 그 SASE 플랫폼들의 보안 모듈들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국내 유일의 SSE 플랫폼 기반의 보안 서비스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유일의 SSE 플랫폼 기반 보안 벤더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실 모니터랩 하면 프록시를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프록시 기술의 또 리더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의 또 리더로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김대현 전임 연구원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니터랩의 상품기획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니터랩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인 아이온 클라우드를 기획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김대현 전임 연구원님은 아직 젊으신데요. 예. 어떻게 해서 보안 업무를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한 일을 구상하고 있었을 때 당시가 코로나가 막 터졌을 텐데 네. 코로나 터졌을 때 정보 보안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 유학 시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정보 보안 분야로 세우는 게 좋겠다 싶었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보안 기업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나 찾아봤고, 이제 앞으로의 보안 서비스는 또 클라우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영역에서의 강자를 또 찾게 되었고, 그중에서 또 모니터랩이라는 기업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곳으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니터랩하고의 또 인연이 시작이 됐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윤승원 전무님의 발표를 저희가 이제 청해 들어야 할 텐데요. 전무님, 인터넷 비즈니스가 확산되면서 방화벽을 경계로 내외부망을 구분한 이른바 그 경계 보안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기업의 네트워크라든가 내부망 등이 고도화되면서, 그러니까 IT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이른바 탈경계화 현상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네네. 예. 우리가 금융권이 중요하고, 이제 금융권을 보면 2013년부터 망 분리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 망 분리라는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그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예. 그 원칙이 오랫동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물론 네. 뭐 연구 개발망이라든가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2024년 올 초부터 금융위에서 망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걸을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망 규제가 완화되고 망이 연동이 됐을 때 클라우드 사용이라든가 사스 이용 등이 급증하지 않겠습니까? 금융권에서.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기업의 공격 표면이 이제 확장될 텐데요. 네. 예. 자, 그러면 금융권의 데이터의 중요성이라든가 민감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향후 망 연동이 되면 그야말로 엄청나고 집요한 공격이 예상됩니다. 네네. 예. 그랬을 때 이 보안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한데요. 네네. 그렇게 됐을 때 현존하는 보안 기술의 총합체에 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전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다루는 데이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금융권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지금 공공기관에서도, 공공기관의 전체적인 이제 데이터 체계를, MLS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에 따라서, 보안 체계를 좀 달리하는, 망 분리 완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도 비슷한 어떤 사례를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정계나 뭐 기관계 같은 중요한 시스템은 물리적인 망분리 못지않은 이제 보안 체계를 갖추고, 그렇지 않고 인터넷 뱅킹이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어떤 그 오픈된 환경이 가능한 부분들을 선별해서 그 RBI나 VDI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망분리를 하지 않는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물리적인 망분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망분리 완화 정책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윤승원 전무님의 프레젠테이션을 막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Q&A를 하면 욕먹을 것 같고요. 이제 윤승원 전무님의 모니터랩이 소개하는 SSE 플랫폼 기반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니터랩 전략기획실의 윤승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모니터랩이 소개하는 SSE 플랫폼 기반 제로 트러스트 보안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랩은 오늘 두 가지 파트로 이제 세션을 준비했고요. 제가 일단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금융권의 망분리, 공공기관의 망분리의 어떤 그 진행 경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의 아키텍처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모니터랩이 제공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에 대한 프로포저를 소개하는 세션으로 진행을 하고요. 다음 세션으로 저희 그 상품기획팀의 김대현 연구원이 모니터랩이 소개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플랫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능들을 소개하는 세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로 트러스트 보안의 필요성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 제가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IT 기업에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인터넷망 외부망과 그다음에 기업 내부망을 방화벽이라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제 나누어서 내부망은 신뢰할 수 있는 망, 외부망은 신뢰할 수 없는 망, 이런 형태로 이제 경계선 보안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접속하는 이제 직원들, 이제 VPN으로 이제 접속을 하게 했고요. VPN으로 접속한 내부 사용자가 내부의 망을 레이터럴하게 이제 이동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내부망의 비신뢰 구역들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어떤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해킹 사례들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계선 보안의 한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IT가 발달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IT 환경이 계속 변화되면서 이런 경계선 보안의 한계들은 점점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경계선 보안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뭐 파이어월뿐만 아니라 IPS나 NG 파이어월, 디도스 장비, 그다음에 뭐 샌드박스나 URL 필터링, SWG, 다양한 어떤 보안 솔루션들을 스태킹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경계선 보안도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구간을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업무들이 생기고 SaaS나 퍼블릭 클라우드의 내부 자원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서 다양한 이제 공급 표면들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로 뭐 발족이 됐지만 외부 사용자들, 그러니까 내부망에서만 근무를 하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 그리고 출장 사용자들이 내부 인프라에 접근해야 되는 어떤 다양한 비즈니스 케이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제 다변화된 공격 표면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기존의 경계선 보안으로는 이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좀 발생을 했죠.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요즘 뭐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로의 전환인데요. DX로 전환이 뭐 불가피하게 공격 표면을 확산시켰고, 그 공격 표면의 확산은 더 이상 경계선 보완을 할 수 없다라는 어떤 한계를 드러냈고요. 그리고 뭐 디지털 전환에 따라가는 원격 근무, 그리고 무선망을 데이터망으로 쓰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공격 표면이 좀 증가를 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사용 확산, 그리고 뭐 지능형 위협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기업의 어떤 그 피싱 공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능형 공격들을 이제 고도화하면서 필수적으로 경계선 보안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보안 분야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 아키텍처가 결국은 경계선 기반의 보안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제 대안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신뢰를 배제하고 강력한 인증, 최소 권한 부여, 컨텍스트에 따르는 동적 접근 제어를 통한 위험 최소화 및 높은 보안성을 확보하려는 보안 철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라는 게 특정 솔루션 몇 개를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안 철학 부분에 빨간색 글씨를 쳐놨는데요. 특정 솔루션, 기술적인 보안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의 고도화, 보안 관리의 고도화와 구성원들의 어떤 보안 인식의 어떤 전환 같은 것들이 같이 기술적인 보안과 함께 따라가야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그 뒤에 설명드리는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 보안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로 갈 수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어떤 등장 배경, 오리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내부망과 외부망을 이제 분리를 했고요. 2001년에 802.1x 같은 이제 인증 체계를 통해서 액세스 컨트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제리코 포럼에서 디페리미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탈경계화라는 모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포레스트에서 존 킨더버그라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한 15페이지짜리의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가 포함된 리포트를 내기 시작하면서 제로 트러스트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2014년에는 구글의 이제 비욘드 커퍼레이션에서 제로 트러스트 사상을 담은 내부 보안 체계를 발표를 했고요. 2017년, 18년을 거치면서 가트너에서 세시, GTNA를 이제 소개를 하고 2020년에 미국의 NIST에서 SP800-207이라는 문서를 내면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국내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측에 일단 해외, 북미 쪽이 되겠죠. 해외 정책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15년을 겪으면서 OPM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미국 연방인사관리처에서 공무원 한 560만 명의 지문 정보가 해킹이 됩니다. 이런 어떤 큰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미하원 감독개혁위원회 보고서에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부분을 이제 도입을 권고하게 되고요. 2020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NIST에서 800-207 문서로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1년에 국가 사이버 보안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고요. 이 행정명령 안에 공공기관들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으로 보안 체계를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포함하게 되고요. 2022년에 OMB 각서를 통해서 미 정부 각 기관의 제로 트러스트 도입 목표, 계획, 예산 수립과 책임자 지정을 명령하게 됩니다. 같은 해 이제 NIST SP 1800-35 문서에 미국의 각 그 보안 벤더와 공공기관들의 어떤 이런 그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엮어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페이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팔로알토나 시스코, 지스케일러 같은 다양한 보안 벤더들이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레퍼런스 문서들이 1800-35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 4월에 GTMM 버전 2.0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이 발표되면서 제로 트러스트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되고 어떻게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해야 되는지 북미를 기점으로 가이드라인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2022년 2월에 과기정통부의 제로 트러스트 정책 포럼이 발족되게 되고 작년 4월에 디플정에서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도입 부분이 발표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과기정통부에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가이드라인 1.0이 발표가 됐고요. 아마 올해 하반기에 제로 트러스트 보안 가이드라인 2.0이 발표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와 관련된 망분리 관련 국내 정책 동향입니다. 2013년 3.20 사태 때문에 같은 해 이제 12월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망분리 규제가 도입이 되었죠. 꽤 많은 시간,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두 대의 PC를 사용하고 업무 효율이나 비용 부담, 그리고 최근에 AI나 SaaS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금융권의 어떤 생산성 저하가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에 연구개발망에 대한 망분리 예외 허용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9월에 내부방 클라우드 기반 SaaS 활용 특례를 일단 부여를 했습니다. 오피스 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국내의 다양한 어떤 SaaS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었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는 금융위원회의 망분리 규제 합리화 논의를 이제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기관에 이제 그 다양한 어떤 그 데이터들을 좀 이제 분리를 해서 망분리를 좀 완화하라는 움직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공공기관도 망분리 완화 관련 정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리적 망분리가 가지고 있는 PC를 2대 사용해야 된다는 어떤 그 불합리함, 그리고 업무 비용의 비효율성, 그리고 마찬가지로 AI나 SaaS 같은 것들을 업무에 좀 활용해서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데 이 물리적 망분리 환경의 어떤 제약 조건들이 이런 부분들의 검토를 좀 촉발시켰고요. PC 한 대로 내 외부망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VDI나 제로 트러스트 보안 같은 부분을 도입해서 망분리를 보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국가 사이버 보안 체계를 다중계층 보안, MLS라고 하죠. 멀티레벨 시큐리티를 전환해서 그 망분리 완화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MLS TF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국가 데이터를 C, 클래시파이드 정보, 그리고 S, 센서티브 정보, 그리고 O, 오픈, 비식별화된 민감 정보나 행정 정보 같은 것들을 오픈된 정보로 나누고, 최근에는 또 I라고 해서 인터넷에 공개된 보도자료나 입찰 공고 같은 부분들까지 이제 좀 나눠서 CSO 그리고 플러스 I까지 나눠서 각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VDI나 RBI 그리고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정책을 적절하게 섞어서 망분리를 완화할 수 있는, 물리적 망분리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9월 정도 되면 MLS 가이드라인 1.0이 공공기관에 좀 배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연말에는 일반에 이제 배포가 돼서 공공기관의 망분리 완화들이 정책적으로 좀 표출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망분리 완화를 위한 MLS 정책에 따라서 VDI 등을 활용한 논리적 망분리 범위와 데이터의 구분에 따른 제로 트러스트 보안 기술 적용 등급이 금융권 망분리 관련 정책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는 NIST의 그 산하 센터죠. NCCOE에서 정리한 아키텍처를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사용자 또는 단말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고 검증 후에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의 연결을 허용하는 권한을 최소 권한 원칙에 기반해서 부여하고, 사용자 단말 또는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검증 후에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의 연결을 허용하는 어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단말에서 연결을 허용하는 어떤 그 프로토콜로 STP를 사용을 해서 기존의 VPN 프로토콜을 좀 보완하는, 그리고 사용자의 권한과 컨텍스트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을 세그멘테이션해서 접속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접속 방법들을 이제 그 제로스트 아키텍처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키텍처를 좀 더 이제 그 자세히 살펴보면 우측이 NIST에서 발표한 제로스트 아키텍처고요. 좌측이 작년 7월에 과기부에서 발표한 제로스트 아키텍처 보안 모델입니다. 위쪽 영역이 컨트롤 플레인, 그리고 아래쪽 영역이 데이터 플레인으로 나눠져서 사용자의 디바이스나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세그멘테이션하고 그 권한이 허용된 디바이스에 대해서 권한이 허용된 애플리케이션을 할당해서 통신 채널을 만들어서 정책 시점 쪽에서 통신 채널을 연결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할당해서 사용하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요. 팔러시 엔진, 팔러시 어드민, 팔러시 인포스먼트 포인트,
그리고 뭐 접근 주체에 따라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 연결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포인트 솔루션, 엔드 포인트, 그다음에 뭐 세시 플랫폼이나 파이어월, 그리고 SWG 같은 포인트 솔루션들이 어떤 개별적으로 구축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것들이 그 동적으로 연결이 돼서 오케스트레이션,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형태로 보안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미션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의 이제 핵심 요소와 성숙도 단계입니다. 핵심 요소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서 어떤 부분을 다뤄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핵심 요소, 뭐, 6필라라고 얘기하는데, 6필라는 식별자, 이제 아이디죠. 그리고 엔드포인트의 디바이스, 네트워크, 시스템, 워크로드, 애플리케이션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6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각 보안 요소들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가 얼마나 그 적절하게 적용됐느냐 하는 부분은 머처리티 스테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디셔널, 이니셜, 어드밴스드, 그리고 옵티말 단계를 통해서 최상의 옵티말 단계로 갈 수 있는 여정을 이제 보통 이제 제로 트러스트 도입 여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포인트 솔루션과 도입 기관의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그 도입 기관에 근무하는 사용자들의 보안인식 변화 같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올려가면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솔루션들은 비저빌리티나 어널리틱스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오토메이션이 가능하게끔 구축이 돼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 관련 기술 현황입니다. 대부분 뭐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로 분산된 어떤 다국적 기업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시나 SS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세시나 SSA 플랫폼들에 대한 컴포넌트는 뭐 GTNA, SDP, 그리고 CASB, SWG, Firewall as a Service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팔러시 인포메이션 그 포인트라고 해서 ICAM이나 PDP에서 정보를 좀 불러올 수 있는 IDP나 ICAM, XDR, 뭐 UEM 쪽에서 정보를 불러와서 사용자의 아이디, 그 다음에 디바이스의 정보, 그리고 권한, 그 접근 제어가 가능한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제로 트러스트 정책들을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살펴보시면 글로벌 컴퍼니들은 다양한 뭐 퀵이나 HTTP3 기반의 퀵이나 IPsec, 뭐 와이어가드 같은 프로토콜을 통해서 기업 내부망, 뭐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같은 클라우드, 그리고 SaaS에 접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보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PDP, PEP를 통해서 이런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접근 통제 부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현황입니다. 뭐 국내는 민간보다는 정부주로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디플정에서 새로운 보안 체계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공공기관에 확대하려고 어떤 의지적으로 이제 그 제로 트러스트를 확대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보안 기업들도 제로 트러스트 보안 기술을 강화하고, 그리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뭐 여러 가지 어떤 M&A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제로 트러스트 관련 보안 기술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현황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관련 글로벌 보안 시장은 향후 5년간 17.3%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기업 기관의 60%는 제로 트러스트를 보안의 시작점으로 내재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벤더의 어떤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벤더는 지금 뭐 제가 시스코나 팔로알토 다른 벤더의 어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좀 모아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시나 SSA 플랫폼을 기반으로 글로벌 엣지를 만들어서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싱글 벤더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벤더들은 다양한 M&A를 통해서 이런 제로 트러스트에 들어가는 그 보안 솔루션을 갖추고 싱글 벤더의 어떤 보안 솔루션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이제 뭐 싱글 포인트의 솔루션을 강자들,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네스폭, 옥타나 뭐 프로포인트 같은 경우들은 서로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도입하는 기관, 기업들한테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프로포절 하고 있는 비즈니스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가 뭐 국내 이제 벤더들 같은 경우에 그 해외의 빅벤더처럼 큰 자본력이나 M&A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합종 연행해서 제로 트러스트 플랫폼을 만들고 솔루션을 만들고 기업이나 기관에 도입하는 어떤 전략의 레퍼런스를 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모니터랩이 제안하는 그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입니다. 모니터랩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가 하나의 보안 철학이기 때문에 모니터랩이 갖고 있는 액세스 컨트롤 플랫폼, SSE나 SES 플랫폼을 가지고 SWG, CASB, RBI, 뭐 GTNA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게 되고요. 여기에 다양한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IM,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의 리소스 리스크 매니지먼트 솔루션들, XDR이나 SOAR, 그리고 CNAP과 같은 솔루션들을 연계해서 고객들 대상으로 제로 트러스트 그 아키텍처를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프레임을 통해서 컨트롤 플레인이나 데이터 플레인 쪽에 ICAM이나 PDP, PEP, 그리고 서브젝트의 EPPM, GTNA 에이전트, 그리고 ICAM이나 PDP의 SSA 컨솔이나 SSO 매니저, 그리고 뭐 시냅의 다양한 매니저들, XDR 매니저를 통해서 저희가 접근 제어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DP에 저희가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SDP, 시큐리티 프락시, SWG, CASB 엔진을 통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SaaS 애플리케이션을 시큐어하게 접속할 수 있는 PEP 엔진을 가동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입니다. 그 모니터랩이 제안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는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GTNA 클라이언트와 다양한 벤더의 EPP들,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포탈들,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서 사용되는 XDR, SOA, 시냅에 대해 서드파티 솔루션과 연계할 수 있는 액세스 컨트롤 포인트를 아이온 클라우드라는 브랜드로 가지고 있고요. 이 아이온 클라우드라는 ICAM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ICAM 역할하고 GTNA, 엔진 파이어월, URL 필터링,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CASB 같은 다양한 어떤 보안 엔진을 적용시켜서 팔러시 인포메이션 포인트를 이제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인증 솔루션과 연계해서 제로 트러스트 포스처 매니지먼트를 끝단에서 끝단까지 제공하는 어떤 프로포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서드파티 솔루션과 연계할 수 있는 저희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뭐 다양한 금융기관들 그리고 공공기관들 대상으로 솔루션 설명이나 아니면 POC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이 서드파티 솔루션들도 다양화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플랫폼에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이 서드파티 솔루션과 연계를 해서 제안하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션은 저희 김대원 연구원이 그 중간에 보시는 아이온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 뭐 PDP 그리고 ICAM에 관련된 저희 자체 솔루션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설명드리는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뭐 중요한 부분 그 질문들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채팅창 통해서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쪽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 그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채팅을 통해서 답변 드리거나 추후에 저희 영업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승원 전무님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잘 들었습니다. 전무님 그 발표 도중에 많은 질문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 열심히 좀 또 답글도 달아주고 계시고요. 자, 전무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시킬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솔루션을 도입하고 구축하는 것으로 완료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전무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내 솔루션 벤더의 경우에 해외 빅벤더와는 달리 다양한 솔루션 연계를 통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축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전무님께서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의 연계와 또 가시성 그리고 통합 운영 방안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랩이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 또 중점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예.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아이온 클라우드라는 액세스 게이트웨이를 하는 SSE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로 트러스트는 서브젝트라는 그 엔드포인트에서 엔드포인트가 접속하는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까지 전반적인 어떤 그 트래픽의 흐름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엔드포인트의 어떤 뭐 안티바이러스나 안티 랜섬웨어 그리고 포스처 매니지먼트 그리고 뭐 기업이 원하는 소프트웨어가 최신 업데이트 버전으로 깔려 있는지 이런 엔드포인트 시큐리티가 사실 필수적으로 탑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서버나 애플리케이션 사이드에는 XDR이나 SOA 같은 이제 시스템이 이제 이상행위, 예를 들어서 한 1년 동안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명령어를 특정 시스템에서 관리자가 내렸을 때 이걸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리스크에 대한 해칭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디텍션 앤 리스판스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니터랩의 액세스 게이트웨이에서 PDP 엔진 아까 말씀드린 팔러시 그 디시전 포인트에서 캐치를 해서 연계를 통해서 캐치를 해서 해당 계정과 디바이스에 대한 안정성을 재검증하고 이 사람이 권한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팔로우를 해야 온전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솔루션을 국내에서 다 보유한다기보다는 엔드포인트에서 좋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그리고 서버나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위해서 좋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와 연계를 통해서 전체적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도입이 필요한 기관이나 기업들한테 프로포저를 할 수 있다는 게 모니터랩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승원 전무님의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질문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질문 하나만 좀 볼까요, 일단? 윤성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지금 전무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도 좀 같은 맥락의 질문이라서 제가 좀 올려봤는데요.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의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 네네. 인증, 뭐 기기 인증, 최소한 원칙, 적분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기능을 하나의 솔루션으로는 당연히 제공하기 어렵겠죠. 네네. 그러면 이런 많은 기능들을 어떻게 제공하는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몇 개의 솔루션으로 구현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네네. 올라왔습니다. 네네. 예, 예. 제 이름하고 좀 비슷하신 질문 올려주신 예, 예, 임성원이라고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좋은 질문 주셨고요. 지금 이제 저희 모니터랩에서 자체적으로 포스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뭐 사용자 인증, 기기 인증을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기관의 눈높이에 따라서 저희 솔루션 말고 우리는 안티바이러스도 검증해야 되고 안티 랜섬웨어도 검증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도 검증해야 되고 엔드포인트에 대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엔드포인트 솔루션,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는 뭐 국내 안랩이라든지 그런 그 업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빌저빌리티나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PDP, 아이캠의 그런 엔드포인트의 어떤 스코어링을 가져와서 연계하는 부분들을 지금 연계를 해놓고 고객한테 프로포즈를 할 수 있게 지금 준비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몇 개의 솔루션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고객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에 따라서 모니터를 갖고 있는 포스처 매니지먼트로 커버가 가능한 고객도 있고요. 아니면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와 저희 모니터랩의 아이캠을 연동해서 제공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케이스에 따라서 좀 나눠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서 네네. 또 고객사의 컴플라이언스의 어떤 그 부분에 따라서 네네. 이제 그때 다이나믹하게 대응을 해줄 수 있다. 맞습니다.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이제 윤승원 전무님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대현 전임 연구원님 프레젠테이션을 저희가 청해서 들어봐야 할 텐데요. 김대현 전임 연구원님, 물론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SSE 플랫폼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여러 번 지금 언급이 됐습니다. 전무님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질문에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먼저 SSE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면 전임 연구원님의 설명을 듣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SE 프레임워크라고 하면은 기존의 이제 기업들은 보통 단일 개의 솔루션만 필요했습니다. 뭐 A라는 솔루션이 필요하면 A만 쓰고, 뭐 B라는 솔루션만 쓰면은 뭐 B만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됐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기업들이 사용하는 뭐 SaaS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공격의 범위도 함께 증가했죠. 그렇다 보니까 뭐 기존의 A라는 보안 서비스 하나, 뭐 B라는 보안 서비스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방어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돼버렸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A, B, C, D, 뭐 SWG, CASB, RBI 뭐 제가 더 설명드릴 테지만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제공하는 보안 플랫폼이 예, 예. 필요하게 됐죠. 그럼 뭐 각각의 벤더마다 이런 하나하나씩 가져가서 쓰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각각 벤더마다 뭐 사용하는 엔진도 다르고 UI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보안을 운영하면서의 복잡성을 뭐 제로로 그렇기 예, 때문에 싱글 포인트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SSE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전임 연구원님, 김대현 전임 연구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복잡성이 제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 싱글 포인트가 중요한 거고요. 네네. 자, 그러면은 그 많은 SSE 플랫폼의 구성 요소들, 서브셋들, 뭐 예를 들어서 SWG, CASB, DLP, ATP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녹아내게 하는 것이 모니터링 앱의 또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 아이온 클라우드 이제 SSE 이 보안 플랫폼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뭐 SWG나 CASB, DLP 이 각각의 보안들은 다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아주 작은 교집합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교집합분들을 합쳐서 저는 유기적인 보안체라고 설명을 드리곤 해요. 유기적인 보안체요. 네, 예, 예. 유기적으로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마치 각각의 다른 서비스이지만 하나의 보안 서비스처럼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뭐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시는 보안 담당자가 UI 콘솔을 만지든 아니면 저희가 뭐 이 엔진을 설계하든 뭐 프론트엔드 단위든 백 단위든 하나의 유기적인 이 보안 통합체로 이제 운영할 수 있게끔 설계하고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김대현 전임 연구원님 이 설명하시는데 아주 그 열정이 느껴집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김대현 전임 연구원님의 모니터랩 SS 기반의 제로 트러스트 포트폴리오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을 역시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니터랩 상품 기획팀의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앞선 섹션에서 윤승원 전무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이 제로 트러스트 철학을 활용해서 저희 모니터랩에서는 어떠한 그런 보안 서비스들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과 철학을 앞서 다뤘다면 실제 보안 서비스에서의 기능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기술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알기 쉽게 또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 없이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편하게 웨비나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선 내용처럼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 완화나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발표 등으로 뭐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제품의 실질적 도입 관심이 매우 높아졌죠. 가트너에서도 작년이었죠. 2023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기업의 63%가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했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도 여러 클라이언트들로부터 POC나 데모 요구를 빈번하게 받고도 있는데 이런 클라이언트 분들 요구 사항에는 항상 중심에 그 GTNA라는 보안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팬데믹 이후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보안 서비스죠. 그래서인지 그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혹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 자체가 곧 GTNA라고 인식 혹은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는 요즘 여러 가지 세션 발표에서 제로 트러스트가 그 모든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거나 또는 만독불침 보안 서비스처럼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 있다고도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굉장한 이 보안 서비스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션에서는 그 전반적이고 추상적인 제로 트러스트 철학에 대한 설명보다 좀 더 자세하게 현재 제공 중인 저희 서비스에 대한 기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 기술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나로 시작을 할게요. 순전히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제로 트러스트의 시작이 내부 자산에 대한 무조건적인 접근 권한 제한 또는 절대 비시대로 출발을 하였기 때문에 오롯이 기업 내부의 리소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을 하는 것, 그러한 보안 모델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이런 기업 내부 리소스를 보안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걸로 그쳐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발표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제로 트러스트는 이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지 않는다를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은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지 않는다를 머릿속에 이제 심어 두시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 급부상 주요한 원인은 뭐냐? 잘 알고 계시죠? 클라우드 전환, 사스 사용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망분리 규제 완화도 매우 큰 의미가 있죠.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부 업무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개인정보, 신용정보, 거래정보 같은 중요 서비스는 아니겠지만 여타 업무에서도 사스를 내부망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사스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더 많은 유연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전략 보안 전력도, 새로운 보안 전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자료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게 신기술이 도입된 다음에 그 기술들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5단계로 나눠서 보여주고 기대치, 성숙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우측에 있는 자그마한 네모 박스를 보시면 GTNA를 보실 수 있는데 이게 Slope of Alignment라는 단계에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기술의 안정성과 효과가 이미 검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이미 많은 기업에서 실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트너가 작년 2023년 자료이면서 글로벌 트렌드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기술 트렌드와는 약간 시기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GTNA는 이제 도입 여부를 검토를 따지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상황의 반증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 왼쪽에 있는 제로 트러스트 스트래티지 이 부분 보시면은 제로 트러스트 전략 이 자체는 GTNA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해요. 이제 여기에는 기업 애플리케이션으로 향하는 네트워크 접근 이뿐만 아니라 아이덴티티 관리, 데이터 보호, 웹과 사스 등을 향하는 퍼블릭 인터넷으로 향하는 네트워크 보안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적용되는 서비스의 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인즉슨 제가 말씀드렸던 SSE 프레임워크나 사시 같은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가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Security Service Edge, SSE 프레임워크와 같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이 벤더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도입 검토 필요성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단계인 이런 Peak of Inflated Expectation 이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저희는 통합적인 즉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네트워크 트래픽까지 보호를 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제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퍼블릭 네트워크로 향하는 보안도 제로 트러스트가 필요할까? 서비스 프로덕션 환경이 다양화되고 있죠. 흔히 말하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동시에 활용하고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죠. 또 이제 현재 기업 트래픽 대부분이 내부 네트워크로 직접 가지 않고 퍼블릭 인터넷으로 직접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내부 보안 방식을 제고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래픽이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를 통하게 강제로 보내서 접근을 보완하는 시도보다 훨씬 효율적이고요. 종합하자면 애플리케이션이 하이퍼스케일러의 호스팅이 되든 온프레미스에 제공되든 사스로 이동되든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공통된 보안과 통제,
즉 내부와 외부에 대한 공통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통합 보안의 대표적인 보안 프레임워크가 바로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고 오늘도 수차례나 말씀드렸던 SSE 혹은 SASE입니다. 기존에 사용 중이시던 Secure Web Gateway나 방화벽 같은 보안 서비스, 그리고 요즘 굉장히 새롭게 필요성이 대두되는 CASB, RBI 같은 보안 서비스들을 한데 못 가서 즉 싱글 포인트로 제공하는 이런 보안 프레임워크 혹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모니터랩에서도 이런 싱글 포인트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아이온 클라우드라고 부르고요. 이제 구독형 보안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ecured as a Service, 세카스 등으로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 모니터랩에서는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보안 제품들 플러스 새롭게 런칭을 하는 보안 서비스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구독형으로 그리고 전 세계 다양한 곳에 위치한 엣지, 흔히 팝스라고 부르는 곳 이런 곳을 통해서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 그리고 시큐어 리모트 액세스가 있는데 이 두 제품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바로 SSE 프레임워크 기반 보안 서비스고요. 접속 위치와 관계없이 인터넷으로 나가는 모든 직원의 트래픽을 일일이 검사하고 보안 정책을 적용해서 안전한 워킹 인바이러먼트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시큐어 리모트 액세스는 말 그대로 안전한 원격 접속, 즉 최소한의 권한, 접근 권한으로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GTNA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희 서비스들을 기능 측면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터널링 방식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로 트러스트 터널링을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 디바이스에 이런 우측 이미지 보이시죠? 이와 같은 저희는 AI 커넥터라고 부르는 에이전트 혹은 커넥터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설치된 커넥터를 통해서 모든 사용자의 트래픽이 저희 아이온 클라우드 엣지를 거치게 되고요. 보안 정책을 적용받고 웹이나 SaaS 애플리케이션 혹은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시면 아마 기존에 VPN 사용하셨던 분들은 매우 익숙하실 거예요. 기존 사용하셨던 VPN들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식이 동일하다고 구현하는 기능이 같은 것은 절대 아닌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용자나 디바이스의 컨텍스트 기반 접근 제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등 기존 VPN과는 절대 다르고요. 그저 터널링을 위한 구현 방식만 조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IPsec 터널링 방식인데요. 기존 기업 네트워크에 배치되어 있는 IPsec 솔루션, IPsec 서비스를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그런 IPsec 솔루션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개인의 디바이스에 에이전트나 커넥터 같은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타사의 소프트웨어를 자기 장치에 설치를 원하지도 않고요. 그런 분들이나 혹은 이미 IPsec 이런 장비들을 기업에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 터널링을 구현하려면 에이전트 같은 특별한 환경을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페이지에서 한 번만 더 자세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네, 보시는 좌우측 그림들은 퍼블릭 인터넷으로 향하는 트래픽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터널링 구현 방식을 제가 이미지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기업 네트워크 인프라나 컴플레이언스 따라서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도 아니면 IPsec을 설치할 수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에이전트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도 저희가 POC나 데모를 할 때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 방식이 아니게 되면 사실상 제로 트러스트가 아니게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제로 트러스트 원칙 중 하나인 사용자 신원 혹은 콘텍스트 기반의 정책 적용을 구현하려면 이 에이전트가 필수입니다. 지금 접속하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접근 권한이 충분한 사람인지, 또는 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려면 이 디바이스 단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오로지 에이전트 설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자라는 추상적인 이유보다는 사용자 컨텍스트 기반의 더 세밀한 레벨의 정책 적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자 디바이스를 설치하셔야 된다. 사용자 디바이스에 이 에이전트를 설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GTNA에서는 어떻게 구현을 해야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이스와 저희 아이온 클라우드 엣지 사이에서는 이제 에이전트 설치를 관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셔야 하는 곳이 이 이미지 우측에 있는 정책이 적용되는 저희 엣지와 클라이언트 서버 구간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하나는 네트워크 앞단 게이트웨이에 서버용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모든 서버에 다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제로 트러스트 터널링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에 좌측에 보시는 방식은 이제 서버 앞단 게이트웨이까지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게이트웨이에서 각 서버까지는 일반 TCP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측처럼 사실상 모든 서버에 이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게이트웨이 방식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클라이언트 분들도 이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SSE나 SAS를 제공하는 다른 외산 벤더들도 역시 이러한 방법으로 이 터널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 IPsec 터널링 방식도 지원하고 있지만 제한된 제로 트러스트 기능 때문에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이제 방금까지 설명해드린 제로 트러스트 터널링 기반으로 저희가 현재 제공 중인 보안 서비스 라인업입니다. 좌측 6개, SWG, CASB, Firewall as a Service, NGDPI, ATP, RBI는 이제 Secure Internet Access고, 우측에 GTNA는 이제 Secure Remote Access에서 제공 중인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보안 서비스에서 어떠한 기능들이 제공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아키텍처 레벨의 깊이는 아니고 이 서비스 사용자,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아시면 좋을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볼 테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서비스는 Secure Remote Access의 GTNA입니다. GTNA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를 통한 사용자 인증이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저희 로컬 DB를 포함해서 옥타나 구에저, 센트럴 AD라고 불리는 이런 IDP 그리고 다양한 프로토콜을 통해서 싱글 사인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말 그대로 접속하려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이 사용자가 접근 권한 레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사용자의 컨텍스트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바로 디바이스 포스처 체크라고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제 접속하려는 디바이스가 기업에서 정해진 보안 정책, 즉 보안 디바이스가 보안 눈높이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디바이스 포스처 룰들을 수립하게 되고요. 세워진 룰 기반으로 기업 애플리케이션마다 접근 정책이 수립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디바이스 포스처 룰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차단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보다 정교하게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준수하는 보안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접속 디바이스에서 방화벽이 실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프로세스가 러닝되고 있는지, 디바이스의 OS 버전 업데이트가 보안 담당자가 지정한 특정 넘버링 이하인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만약 이러한 정책에 해당되지 않는 디바이스는 내부 리소스의 접근이 아예 안 되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사용자가 그래 나 에이전트 로그인했어, 나 합법한 유저지, 그러니까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향하는 길을 터봐,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디바이스 포스 정책이 네가 접촉하려는 기기에서는 방화벽도 없고 특정 프로세스도 없어, 그러면 너는 우리 정책에 부합하지 않네, 너 접속 절대 안 돼 하고 애초에 길목을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보안 컴플라이언스가 엄격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인가 디바이스를 통한 내부 리소스 접근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이렇게 중요 애플리케이션마다 이러한 디바이스 포스 정책을 적용하게 된다면 비인가 디바이스, 좀비 PC나 내부 리소스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제 위험 장치로부터 접근들을 완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우측 하단 보시면 이렇게 각각 애플리케이션마다 정책을 구현하고 접근을 제한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유저 투 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흔히들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등록된 모든 기업 애플리케이션 하나하나가 각자가 최소한의 권한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애플리케이션마다 접근 레벨을 달리해서 정책의 유연함도 주고요, 동시에 보안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사용자를 퍼블릭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연결을 해서 레터럴 무브먼트 같은 기존의 VPN이 가지고 있던 보안 취약점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제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모든 기능들은 GTNA를 구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시큐어 리모트 액세스의 GTNA에서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뭐 비인가 디바이스나 혹은 에이전트가 설치되지 않은 디바이스에서는 우리 기업 리소스에 접근이 안 되나? 뭐 좀 불편하지 않나? 라는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특히 파트너, 뭐 기업의 파트너나 일부 클라이언트들에게 내부 리소스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을 제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러한 기업들에게는 뭐 이러한 GTNA 도입이 약간의 큰 허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매번 접근할 때마다 보안 담당자에게 뭐 이렇게 열어달라, 저기를 저렇게 열어달라 할 수도 없고, 뭐 정책을 달리할 수도 없고요. 또 긴급하게 기업 리소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뭐 직원들이 항상 뭐 기업이 인간 뭐 디바이스를 소지하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는 이 에이전트리스 방식, 뭐 즉 에이전트 사용 없이 내부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방식을 애플리케이션 런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런처는 커넥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내부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용자 디바이스에 에이전트 설치 없이 오롯이 보안 관리자가 접근을 허용한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한해서만 HTTP 프로토콜, 즉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직원이 뭐 부득불 비인가 장치를 사용해야 될 때나 뭐 아니면 기업의 파트너에게 내부 리소스를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해줘야 될 때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에이전트 방식, 뭐 혹은 에이전트 리스트 방식으로 총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는 아이온 클라우드 GTNA이고요. 그러면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SS 플랫폼,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의 하나하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보실 기능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SWG입니다. 현재도 모니터랩에서 피지컬이나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 중이고요. 매우 그런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 중인 AI SWG와 매우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이제 버추얼 피지컬 어플라이언스가 설치된 뭐 HQ 혹은 브랜치 오피스 내부 사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 에이전트가 설치된 뭐 디바이스를 갖고 있으면 웹을 향해 나가는 모든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대한 보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뭐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뭐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SWG가 URL 필터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 SWG는 이런 URL 필터링 같은 한 가지 기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웹에 대한 세부적인 제어를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특정 확장자를 제한해서 웹을 통해 오가는 파일을 제어한다거나 뭐 PII라고 부르는 이런 뭐 여권 번호,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 번호, 뭐 아주 중요한 이런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들을 제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HTTP 관련 제어, 뭐 특정 헤더가 있는지 없는지, 페이로드가 얼마나 긴지, 뭐 요청 쿼리 메소드 종류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웹에 대한 세부 제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아이온 클라우드 SW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스비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스 도입으로 인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보안 서비스 중 하나죠. 이제 캐스비와 SWG를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캐스비는 웹이 아닌 뭐 기업이 인가한 SaaS 애플리케이션으로 향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이런 SaaS 앱에 대한 가시성 그리고 세부적인 기능 제어를 해주는 그런 보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여기 장표에 적어놨지만 뭐 이런 가시성과 세부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뭐 기업에서 인가하지 않은 뭐 비인가 SaaS에 대한 추적, 섀도우 IT를 추적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스비가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뭐 API 방식, 프록시 방식이 있는데 기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으로는 인라인 모드, 뭐 포워드 프록시나 리버스 프록시 방식으로 제공하는 캐스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적응형 접근 제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뭐 즉 SaaS 애플리케이션마다마다 고유한 뭐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특정 사용자는 뭐 MS365에서 업로드는 차단한다. 하지만 파일 다운로드는 가능하게 한다. 혹은 데이터 수정은 가능하지만 뭐 삭제에 대한 접근은 차단하는, 이러한 것들이 적응형 접근 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기능들은 모두 인라인 모드에서 제공되고요. 뭐 이런 기능 역시 에이전트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터널링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뭐 사용자 행동이나 위치, 디바이스 상태 등을 기반해서 접근 제어 정책을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온 클라우드 카스비도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뭐 그렇다면 API 모드는 무엇이냐? 뭐 저희 장표에도 적어놨듯이 사후 모니터링 수행입니다. 인라인 모드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해서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이 방식에서는 이제 SaaS 애플리케이션 내부의 세부 데이터 혹은 메타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좀 불가능합니다. 뭐 사용자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업로드한 파일의 내용이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인라인 모드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직원들의 SaaS 앱 사용 패턴,
파일 공유 이력, 내부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에서는 API 모드가 필수적이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뭐 카스비에서 제공하는 SaaS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 제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구현 모드를 통해서 SaaS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 그리고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카스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Firewall as a Service와 NGDPI입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뭐 기존의 전통적인 방화벽을 서비스형 혹은 구독형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웹브라우저를 통한 HTTP 트래픽뿐만 아니라 뭐 디바이스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뭐 흔히들 쓰고 계시는 카카오톡, 슬랙, 어도비, 디스코드 등등 뭐 흔히들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이라 부르는 요소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뒷단의 프로토콜을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저희 이제 Firewall as a Service와 NGDPI입니다. 현재 저희는 대략 2,500개 정도 내 맵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뭐 지속적으로 꾸준히 업데이트해서 이런 모니터링 항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TP입니다. 뭐 지능형 위협을 방어하는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뭐 사용자가 외부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나 업로드 할 때 뭐 다양한 분석 로징을 사용해서 그 파일 내부를 일일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 내부에 숨겨진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인데 뭐 정적 분석, 동적 분석, 뭐 프로파일링, 행위 기반 샌드박싱 다양한 심축 분석 기법을 저희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 특히 저희는 이제 모니터랩에서는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AI랩스라는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랩스라는 플랫폼을 연계해서 뭐 최신 위협 동향 그리고 최신 위협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공격 벡터나 악성 코드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게 리소스를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RBI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 RBI 등장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웹브라우저들이 있잖아요. 이제 웹브라우저들은 서버가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신뢰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다양한 보안 메커니즘 그리고 프로토콜 뚫는 걸 통해서 이 신뢰를 검증할 수도 있겠지만 서버 측이나 클라이언트 측 보안 메커니즘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웹브라우저는 서버가 주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페이지 악성 코드나 스크립트가 이런 로컬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경우나 뭐 사용자가 악성 웹사이트,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서 브라우저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죠. 이렇게 기존의 보안 방법들이 여전히 보안 위협을 완벽하게 제거 못하지 않는 상황에서 뭐 추가적인 보호 계층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RB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직원이 사용하는 기기의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모든 것들은 1차적으로 저희 아이온 클라우드의 원격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된 그 결과값, 뭐 이미지 형태든 비디오 스트리밍 형태든 렌더링해서 그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띄워주기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장표 우측의 이미지 예시처럼 저희 웹브라우저, 일반 웹브라우저와 이제 아주 동일하고요. 그 대신 사용자가 웹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게 함으로써 뭐 서버에 숨겨진 뭐 잠재적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가 뭐 얘는 나쁜 브라우징이니까 차단, 뭐 얘는 좋은 브라우징이니까 패스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면 뭐 RBI는 말 그대로 제로 트러스트, 나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원격지에서 실행할래.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RBI는 제가 이제 전 장표에서 말씀드린 SWG와 함께 이제 항상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미 악성 사이트나 비업무 사이트로 알려진 웹사이트에는 접근하는 트래픽은 RBI 사용 없이 SWG 통해서 원천 차단이 되고요. 하지만 뭐 이 악성 웹사이트들이 하루에도 뭐 수십 개씩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악성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판별할 수 없으니까 URL 필터링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 그레이 사이트에 대해서는 RBI를 사용해서 리모트 브라우징으로 악성일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SWG와 RBI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웹에 대한 완벽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페이지를 함께 보시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각 보안 서비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IT 시대 멀티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이 단일 객체로서 보안 솔루션들이 기업이 원하는 보안 충족지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 SWG는 웹 트래픽 감시하고 보호하는 데 강점이 있지만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CASB가 꼭 필요하죠. 그리고 웹과 SaaS 애플리케이션을 오가는 파일들을 보호하는 DLP가 필수적이지만 그런 오가는 파일들 안을 자세히 분석하고 악성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여부는 ATP가 꼭 필요하고요. 또 이런 더 보수적인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접근을 위해서는 위의 보안 솔루션들과 더불어서 RBI가 꼭 필요하고요. 즉, 이 모든 서비스들이 독립적인 객체이지만 사실상 유기적으로는 얽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교집합 부분이 있고 이 존재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이지만 하나의 유기 보안체로 인식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인터넷과 사스 트래픽 또한 뭐 외부로 나가는 이제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향하는 트래픽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상으로 제가 모니터랩이 제공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 모드를 설명드렸습니다. 뭐 금융권 망 분리 완화 이슈와 함께 다양한 고객에서 서비스 검토나 POC 요청이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모니터랩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SSE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안 모듈과 함께 다양한 서드 파티 보안 솔루션을 연계해서 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보안 모듈을 제공하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니터랩 아이온 클라우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GTNA가 과거 검토 여부를 넘어 실제로 지금 도입되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SSE도 이제 고려하시게 될 날이 오실 것 같은데 이제 외산 밴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저희 아이온 클라우드와 같은 뭐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 시큐어 리모트 액세스도 좋은 서비스, 좋은 선택지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니터랩의 제로 트러스트 포트폴리오 세션 발표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대현 전임연구원의 멋진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발표였습니다. 예. 자, 많은 질문들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김대현 전임연구원님의 발표 내용이 또 많은 질문을 커버해 준 것 같습니다. 많은 또 궁금증들이 해결됐을 것 같고요. 아이온 클라우드의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 또 시큐어 리모트 액세스 이렇게 이런 서비스 좋은 선택지임을 고려해 달라는 당부도 이제 해주셨고요. 또 구독형 제공의 장점도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자, 지금 너무 이제 숨가쁘게 발표를 마무리하셔서 잠깐 한숨 돌리고 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모니터랩의 기존 제품도 사실 유명하지 않습니까? 시장의 넘버원 웹방화벽, 또 DB 방화벽 이런 기존의 제품과 제로 트러스트 보안의 어떤 올인원 패키지 형태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DB 방화벽은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저희 모니터를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DB 방화벽은 저희가 좀 단종시킨 지 시간이 지났고요. 네. 웹방화벽 같은 경우는 저희 세시 플랫폼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플랫폼에서 비즈니스하고 있는 영역이 웹사이트 프로텍션, 그리고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 시큐어 리모트 액세스 세 가지 모듈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웹방화벽 같은 경우는 지금 3,000개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다양한 고객분에서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 원래 가지고 있던 솔루션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동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웹방화벽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요. 사실 모니터랩 하면은 어떤 프록시 기술 떠올리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보안을 위한 트래픽이 결국 이제 아이온 클라우드 엣지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기술이 결국 이제 프록시 기반의 기술일 텐데요. 네. 예. 그 프록시 기술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SSE 플랫폼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부터 이제 세시 플랫폼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이제 웹방화벽처럼 리버스 프락시로 트래픽을 저희 쪽으로 플랫폼으로 포워딩하는 기술하고, SWG처럼 포워드 프락시로 저희 플랫폼으로 트래픽을 포워딩하는 그 프락시 엔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웹방화벽은 웬만한 엔터프라이즈 공공기관에 다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저희가 클릭하는 순간 어떤 그 고객사에서 뭔가 보안 검사를 한다는 어떤 그런 레이턴시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신속하게 레이어 7 단계까지 트래픽을 분해해서 보안 검사를 하고 다시 패킷을 결합해서 웹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그런 어떤 이제 그 레이턴시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지금 질문 중에서 SSD 플랫폼을 거치면 레이턴시 이슈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주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뭐 한 8천여 개 이상의 고객사에서 그런 어떤 효율성을 검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없이 서비스를 딜리버리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제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 제로 트러스트도 나왔고, 아까 김대현 전임 연구원님 컴플렉서티 제로, 또 레이턴시 지금 이제 제로. 전문 레이턴시 제로 이렇게 이제 예, 제로란 키워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조성영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직관적으로 궁금하게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단일 벤더가 아닌 각기 다른 벤더의 보안 솔루션을 조합해서 사용할 경우 비효율성과 속도 저하 문제가 걱정이 될 텐데요. 자, 이거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아까 제가 제로 트러스트는 단일 솔루션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그 보안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복적인 어떤 보안을 적용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이 높은 그 기업의 경우에는 높은 컴플라이언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솔루션을 저희 그 액세스 게이트웨이에 있는 SS 플랫폼하고 연동을 해서 그 사용자의 어떤 그 인증된 부분과 디바이스의 완결성을 이제 검사를 한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 포스처 매니지먼트와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를 중복적으로 검사해서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개념하고는 좀 이제 다른 부분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모니터랩에서 제공하는 그 여러 가지 솔루션의 집합체, 예, 다 국산 제품인가요? 하는 또 안경훈 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예, 예. 뭐 저희 직원들이 이제 그 대답도 달아놨는데 모니터랩은 2005년 설립된 국산 토종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보안 모델, 세스 플랫폼도 여기 들어가는 컴포넌트도 순수 모니터랩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산 제품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모니터랩의 기술력을 느낄 수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 또 답변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약속된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두 분 모시고 계속 질의응답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네, 네. 예,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들지만 지금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이제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마무리하기 전에 윤승원 전무님 혹시 코멘트 하실 거, 또 김대현 전임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시면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답변도 많이 했고 해서 저희 이제 발표 잘 해주신 김대현 연구원 마지막 멘트 네.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 발표할 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이온 클라우드라는 제품이 국산 이제 SSE 벤더로서 유일하게 있는데 예, 예. 이제 SSE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같은 보안 제품을 도입하고 검토할 때 아직까지는 외산 벤더에 눈이 끌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작한 것도 그쪽에서 더 빠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희도 이제 아시다시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포워드 프록시나 리버스 프록시 방식으로 이런 엔진을 갈고 닦아왔기 때문에 전혀 이런 외산 벤더들에 비해서 기능이 뒤처지거나 뭐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뭐 앞으로도 지금 GTNA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이 GTNA뿐만 아니라 후에 이런 통합적인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네트워크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로 나가는 보안 서비스에 대한 보안 서비스 검토를 하실 때도 이 아이온 클라우드라는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 뭐 시큐어 리모트 액세스가 가장 처음으로 이제 고려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김대현 전임 연구원님, 우리 젊은 피 답변에서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고요. 또 모니터랩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예. 자, 그 전무님 또 코멘트해 주시죠. 네네. 그 오늘 주제가 사실 그 망분리가 이슈가 되면서 이제 금융권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도입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모 금융권에 있는 몇 개 기업들의
그 지금 PO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결과물들이 금융권에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SSA 플랫폼 기반으로 어떻게 이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레퍼런스를 좀 이제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일부 기관에서도 이제 저희 POC 요청이 있어서 PO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애플리케이션 그 시큐리티를 기반으로 한 SSA 플랫폼은 액세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플랫폼에서.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적용할 수도 있고, 고객의 컴플라이언스에 맞게 다양한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의 시스템에 있는 그 시큐리티 솔루션들을 연동해서 제로 트러스트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연동성이 뛰어난 저희 액세스 게이트웨이 SSA 플랫폼을 가지고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성원 전무님의 이제 코멘트도 들어봤습니다. 전무님 그 SS 플랫폼의 이제 POC 뭐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마무리되고 또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한 번 더 이런 시간이 마련이 돼서 또 그런 사례들도 좀 소개해 주시고 네네. 오늘 못한 Q&A도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니터랩과 함께 준비한 웨비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의 망 연동은 보안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과 그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SWG, CASB, DLP, ATP, RPI 등이 마치 하나의 생물처럼 상호 연동되고 아름답게 오케스트레이션이 되어야 할 텐데요. 마치 탄탄한 실력을 갖춘 오케스트라 단원과 지휘자처럼 그렇게 상호 연동되고 혼연일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생각하신다면 엔지니어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또 엔지니어의 땀과 노력을 느낄 수 있는 오랫동안 제로 트러스트를 준비해온 또 준비된 기업 모니터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른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